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삶이 흐르는 대로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헤들리 블라우스 씨가 썼고요. 다산북스에서 나왔습니다. 2024년 9월 23일에 출간됐습니다. 오늘자 주간 베스트, 그러니까 2024년 10월 14일자 교보문고의 주간 베스트를 보니까 이 책은 국내 도서 중에서는 525위를 하고 있고요. 시와 에세이 분야에서는 39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아쉬워요. 꽤 괜찮은 책인데 벌써 이렇게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책인데 이렇게 순위가 떨어져서 좀 아쉽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미국에서는 원서 제목은 더 인 비트윈이라고 출간됐고요. 2023년 작년 6월 13일에 출간됐습니다. 이 책은 나온 직후에 아마존하고 뉴욕타임스 넌픽션 분야에서 베스트셀러에 올랐고요. 또 월스트리트 저널의 경우에는 베스트셀러 1위로 선정됐던 책입니다. 미국에선 굉장했었는데 한국에선 좀 성적이 아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고요. 자, 책 소개 좀 해볼게요. 한 줄로 요약을 하자면 호스피스 간호사가 써내려간 눈물과 사랑의 기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총 12개 에피소드가 나오고요. 모두 다 눈물을 자아내는 내용이죠. 무척 감동적입니다. 삶의 끝자락을 잡고 있는 환자들과 간호사로서 교류하면서 느끼는 감정, 그러면서 알게 된 사실, 또 궁극적으로는 내 삶을 바꾸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경험들을 이 책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헤들리 블라우스신데 무척 젊다는 거 알 수 있죠? 미국인이고요. 이름을 보면 아마도 선조들이 발칸반도에 살았었나 싶어요. 이 블라호스라는 이름은 보통 그리스 분들이 쓰는 성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RN이라는 영문 표기가 이름 옆에 붙어 있는데 이 RN은 정부에 등록된 간호사라는 뜻입니다.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이 일을 22살에 했습니다. 정말 젊을 때 한 거죠. 현재가 9년차 간호사예요. 그러니까 31살입니다. 아직도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데 이 분야에선 여전히 31살이지만 젊은 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해요. 보통은 이 분야는 나이가 40대 또는 50대 간호사가 많이 한다고 하죠. 아마 일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가정사를 좀 살펴보죠. 외할아버지하고 외할머니가 장의사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집안 분위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밥상머리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지 않았을까, 이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어릴 때 저자는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고 하죠. 하나님의 천국을 믿고 살았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생 때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게 됩니다. 미식축구 선수였는데 운동장에서 잘 뛰다가 넘어졌어요. 그리고는 병원에 실려갔고 사망하게 됩니다. 너무 갑작스럽죠. 왜냐하면 이때까지 저자는 죽음은 남의 일로 생각했던 거예요. 밥상머리에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더라도 그건 어른들끼리의 이야기였던 거죠. 근데 내 친구가 죽었네? 너무 갑작스러운 거죠. 또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죽음은 정말 느닷없이 찾아오기도 하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린 준비를 하면서 살잖아요. 오늘 몇 시에 누굴 만날 거야, 내일은 뭐 해야지,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삽니다. 근데 죽음은 예측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게 중요한데 생각의 변화가 생기죠. 신이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냐 라고 묻게 되는 거죠. 분노합니다. 삶이 혼란스러워지죠. 그러니 방황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공부는 잘했던 것 같아요. 플로리다 주립대학에 입학하게 되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작가가 되어야지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앞서 언급했던 그 방황이 대학교 1학년 내내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1학년 때 남친이 생겼는데 임신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하게 되죠. 애를 먹여 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갑자기. 네, 상황이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죠. 한국 같으면 엄마 좀 도와줘요 하고 찾아갔을 텐데 미국에선 그러지 않은 모양입니다. 또는 이 여성은 독립심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혼자서 키우겠다라고 작정을 해요. 그러니 학업을 포기하고 돈을 벌어야겠다라고 생각하죠. 가만 보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간호사인 것 같다. 간호사가 되면 돈도 애복 벌고 아이를 충분히 키울 수 있겠다. 네, 그렇게 짐작을 하게 되고 그래서 2년제 간호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원래는 작가가 되려고 했는데 인생 진로가 이렇게 확 바뀐 거죠. 사람 사는 게 진짜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현재 2024년 현재 헤들리 블라우스 씨는 세 아이의 엄마이고요. 아직도 호스피스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육아 때문이겠죠. 아마도 시간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고요. 앞으로 목표가 있다면 비영리 호스피스 하우스를 설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이 책 한 줄 요약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책은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을 가지고 있죠. 이 책 읽다 보면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책이 떠오릅니다. 색깔이 비슷해서 그래요. 죽은 자의 집 청소 같은 경우는 특수 청소를 하는 분이 바라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삶이 흐르는 대로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삶이 흐르는 대로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바라본 죽음에 대한 이야기죠. 그러니까 둘 다 색깔이 비슷한 거예요. 죽음에 대한 책이지만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죽은 자의 집 청소 이 책은 김완이라는 분이 썼는데 원래는 시인이 되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삶이 흐르는 대로 이 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가 지망생이었던 분이 간호사가 돼서 쓴 책이죠. 그렇다 보니 둘 다 글이 너무 괜찮습니다. 감동적이에요. 같이 읽어보면 아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이번엔 책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목부터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제목이 In Between이라고 되어 있죠. 번역하자면 중간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테고요. 이걸 시간으로 구분을 해보자면 사망 직전부터 사망 직후까지를 말할 수 있을 테고 또 구분을 굳이 하자면 이승과 저승 사이 네,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작가의 말을 잠시 읽어보죠. 삶과 죽음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어떤 중간 세상이 분명히 존재한다. 네,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책을 한 권을 쓴 것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좀 들어보죠. 중간 세상 그리고 영적인 세상 이걸 입증하지 못하죠. 아무도 이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방증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의 저자가 하는 말일 텐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나를 사랑하는 누군가가 나를 데리러 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돌아가신 어머니일 수도 있고요. 나를 잘 챙겨주던 누나일 수도 있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그 사람이 내 눈앞에 나타나서 환하게 미소 지으면서 이제 같이 가자 네, 이렇게 말하면서 손을 내민다 라는 거죠. 이 책에는 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두 가지만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글렌다 할머니인데요. 이분은 피부암 환자입니다. 이 책의 저자 헤들리가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고 나서 처음 담당했던 환자입니다. 이분은 창난 증상을 보입니다. 죽은 언니하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죽은 언니가 보이는 거예요. 이건 환시죠. 죽은 언니가 자신한테 말을 합니다. 환청이죠. 환시와 환청이 있는 거예요.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기 전에 일을 했던 요양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 글렌다 할머니는 말을 마치기도 전에 항정신병약을 맞았을 것이다. 저자가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기 전에 잠시 요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했었거든요. 만약에 거기 입원해 있는 어느 할머니가 창난 증상을 보였다면 말을 끝내기도 전에 항정신병약을 맞았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예전엔 헛게 보이고 헛것과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아, 정신병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호스피스 간호사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은 너무 자주 겪게 된다 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두 번째 사례로 칼 할아버지 이야기를 할 수 있을 텐데 이분은 울혈성 심부전 환자입니다. 심장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분은 회광반조 증상을 보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말하자면 임종 전에 일시적으로 기력을 회복하는 현상을 회광반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조만간 돌아가실 분처럼 몸 상태가 정말 허약한데 근데 이런 분이 막 일어서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회광반조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칼 할아버지도 돌아가시는 어머니와 어릴 때 죽은 딸이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세요. 대화를 막 나누십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뒤에 할아버지도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런 일이 왜 자꾸 생기지? 네, 이때만 해도 헤들리 간호사는 자기가 호스피스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시점이기 때문에 너무 이상해서 선배 간호사들에게 물어봤다고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답하더랍니다.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데리러 온다는 게 참 신기하죠? 라고 되묻더라는 거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포인트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인종하고도 상관없고 종교하고도 상관없다는 거죠. 또 선생님이 생각하는 그 어떤 요인과도 상관없어요. 누구에게나 똑같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 말을 선배 간호사들이 해주더라 라는 거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호스피스 환자들은 다들 고통이 극심한 상태죠. 예를 들어 말기 암 환자들 고통이 심하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진통제를 맞죠. 마약성 진통제를 쓴다고 하잖아요. 몰핀 같은 거요. 그러니 혹시 그 약 때문에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저자 역시도 같은 생각을 했다고 해요. 혹시 뇌에서 일어나는 화학작용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봤다는 거죠. 근데 저자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확신하게 됐다라고 말합니다. 방문과 환영으로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방문이라는 건 죽은 사람, 나를 사랑하는 이미 돌아가신 분이 나를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환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헛것을 보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방문과 환영을 모두 목격했지만 이 둘은 절대 같지 않다. 환영은 벽 위를 기어다니는 거미에서부터 꿈틀거리며 형태를 바꾸는 집에 이르기까지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난다. 그러니까 환영은 헛것이 보이는 것이고 그 형태가 계속해서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보이는 것이 사람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저자가 말하듯이 거미일 수도 있는 거고요. 집일 수도 있는 거고요. 뱀일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모습으로든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환영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방문은 이를 경험하는 환자에게 실제와 다를 바 없이 또렷한 모습으로만 구현된다라는 거예요. 돌아가신 누군가, 예를 들어 나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나의 누나일 수도 있는 분이 살았을 때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찾아와서 생전 그 목소리로 나에게 말을 건넨다는 거예요. 그게 방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야기한 거, 이게 키포인트일 텐데, 환영은 불안이나 공포를 일으키지만 방문은 환자에게 평온과 평화를 가져다 준다라는 겁니다. 너무너무 큰 차이인 거죠. 환영과 방문은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책의 저자는 이 두 가지를 다 목격했으며 이 둘은 절대 같지 않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저자의 말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고 나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순전한 우연으로 치부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도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을 무수히 목격해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음 뒤엔 뭔가 존재한다라는 걸 깨닫게 됐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눈에 보이는 경우를 비롯해서 이디스 할머니가 예견한 화재나 엘버트 할아버지가 직감한 교통사고처럼 말로는 도저히 설명하기 어려운 우연에 이르기까지. 네, 여기선 설명이 좀 필요한데 이디스 할머니 그리고 엘버트 할아버지에 대한 설명을 짧게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디스 할머니는 치매 환자세요. 방에 불이 났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엄청 겁에 질린 목소리로 지금 방에 불이 났어. 뜨거워. 무서워 죽겠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일단 본인 눈엔 불이 난 거잖아요. 불이 난 게 보이니까 그 불편함부터 해소를 해드리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일단 방을 바꿔드리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디스 할머니를 돌보는 할아버지와 함께 헤들리는 그 무거운 침대를 끙끙거리면서 들고 옆방으로 갑니다. 그 옆방에다가 할머니 침실을 새로 마련해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할머니는 평온하게 잠을 주무십니다. 안타깝게도 할머니는 얼마 뒤에 돌아가시게 되고요. 그러고 나서 무척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실제로 원래 할머니가 계셨던 그 방에 화재가 발생한 거예요. 불이 난 거예요. 할아버지가 진짜 불났어 라고 헤들리 간호사에게 전화로 알려주신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 이건 이디스 할머니가 화재를 예견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하죠. 자, 그리고 엘버트 할아버지는 노숙자입니다. 아주 친하게 지내게 돼요. 그러던 중에 밤에 돌아가십니다. 헤들리는 아직 그 사실을 몰라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리고 아침에 조금 늦게 일어납니다. 출근을 서둘게 되죠. 그러다가 평소에는 절대 하지 않는 실수를 저지릅니다. 명찰을 집에다 두고 차에 올라탄 거죠. 그러니 다시 집에 들어가서 명찰을 챙겨 나와야 되죠. 시간이 좀 지체됐습니다. 그래서 서둘러 운전을 해 오는데 평소 다니던 길에 교통사고가 난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습니다. 내가 명찰 때문에 집에 다시 갔다 오지 않았다면 어쩌면 내가 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하면서 회사에 도착했고 이제서야 엘버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친구에게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죠. 며칠 전부터 엘버트 할아버지가 네 걱정을 하더라 라는 거예요. 교통사고 당할지도 몰라. 네, 이런 걱정을 계속 하셨다는 거죠. 진짜 놀랍죠. 교통사고를 직감했던 겁니다. 책에는 안 나옵니다만 할아버지는 돌아가신 다음에 아마도 영이 돼서 헤들리 씨의 집으로 가서 헤들리가 아침에 명찰을 빠뜨리고 출근하도록, 그러니까 실수를 하도록 만들었던 게 아닐까? 이게 아니면 이건 도저히 설명하기가 어려운 거죠. 자,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겪은 이 모든 일을 동료 간호사들 또한 수도 없이 경험했다. 죽음 뒤에 뭔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이 증거를 모른 척 할 수 없었다. 이 문제는 이제 이성의 영역을 벗어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성적으로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여러 사례를 통해서 방증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확신에 차서 말하는 겁니다. 죽음 뒤엔 뭔가 존재한다. 자, 근데 책이 이 말을 하면서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죠. 사후 세계가 있어요. 네, 이런 말을 하고 끝내버리는 책은 이미 이 세상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 재미가 없습니다. 원모어생이 필요한데요. 사실 저는 이게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이 책에는 사후 세계가 있어요 라는 말을 덧붙여서 여러 환자들을 돌보면서 나를 찾는 여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무척 감동적입니다. 그 이야기를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들리는 어릴 때 아버지 때문에 식이장애를 겪게 돼요. 아버지가 좀 이상한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엔 좋은데 자기 기분이 나쁠 땐 가족에게 나쁜 말을 합니다. 특히 엄마에게 나쁜 말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뚱뚱해진 여자와 살게 될 줄은 정말 몰랐다. 네, 이딴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딸이 듣고 있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어린 헤들리는 충격을 받죠. 정신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몸에 대한 그릇된 생각을 가지게 되죠. 아, 뚱뚱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후에 식사를 안 합니다. 식이장애가 생긴 거예요. 또 한참 안 먹다가 폭식을 하고요. 폭식을 한 다음엔 구토를 합니다. 이런 악순환을 반복하는 거죠. 이게 성격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절대 50kg을 넘기면 안 돼. 이건 강박이 되죠. 또 그 목표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거예요. 강박과 완벽주의가 상호작용하면 사는 게 정말 피곤해집니다. 헤들리를 봐도 알 수 있죠. 남한테 일을 못 맡기죠. 헤들리는 그렇죠. 다 자기가 하려고 하죠. 또 너무 자신의 일을 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모든 환자에게 감정을 이입하게 됩니다. 그러니 그 환자가 죽을 때마다 너무 힘들죠. 그러다가 번아웃 되는 겁니다. 그렇죠? 강박과 완벽주의가 만나면 이렇게 사는 게 피곤합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모 아니면 도의 이분법에 갇혀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종교적인 신념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해버린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은 있다와 신은 없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 아니면 도의 영역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죠. 저자의 경우에는 호스피스 간호사가 되기 전에는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있다면 세상이 이럴 리가 없다. 네, 그 맥락에서 신은 없다라고 결론을 내려버렸던 거죠.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 착한 사람이 죽어버리고 못된 짓을 하는 사람은 아직도 잘 살고 있고 그럴 수가 있냐? 라는 거죠. 그러니 신은 없다라고 생각을 해버렸던 거죠. 그랬던 저자가 호스피스 일을 하고 나서부터 사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호스피스 일을 시작하면서 세상을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된 거예요. 모 아니면 도를 외쳤잖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신이 존재하는 세계라면 좋은 일만 일어나야 돼. 라고 단정했던 거죠. 나쁜 일이 생긴다면 이건 신이 없다는 뜻이야. 라고 단정했던 거예요. 근데 살다 보면 나쁜 일도 일어나기 마련이라는 사실을 저자는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하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너무 착한 사람인데, 아직 젊은데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저자는 만나게 되고요. 그럼에도 이 사람이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평화와 행복을 찾는 모습을 보면서 저자는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삶과 죽음 사이엔 중간 세상이라는 게 있구나. 네, 그 사실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됐다. 이렇게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적어둔 이 문장은 헤들리의 심리상담사가 했던 말인데요. 꼭 모 아니면 도라고 생각해야 하는 건 아니에요. 모와 도 사이에 존재하는 그 중간 세상을 인정하며 살아야 해요.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는 거죠. 헤들리는 말합니다.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건 자신이 호스피스 간호사로 일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라는 거예요.
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내게는 삶의 끝자락에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둘 특별한 기회가 주어졌다. 그들은 대개 자기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바로 그때부터 자기 삶을 형성한 모든 경험을 되돌아본다. 죽기 전에 사람은 자기 삶을 되돌아보죠.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들 중 많은 이가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삶의 교훈을 간절히 공유하고 싶어 한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죽기 전에 내 삶을 돌아보니 이 일은 한 게 맞았어. 그 일은 하지 말았어야 돼. 네, 이런 이야기, 뼈저리게 깨달은 그 이야기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해주고 싶을 거잖아요. 그 말을 하는 거고요. 나는 바로 그런 사람들을 만나오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기꺼이 나와 나누기로 한 지혜와 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잠옷 진지하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나를 바꾼다. 정말 맞는 말이죠. 헤들리가 만난 환자들은 헤들리에게 삶의 스승인 것이고 인생의 선배인 겁니다. 그들이 삶을 살면서 깨달은 교훈을 헤들리가 잘 받아들였으니까 결국엔 헤들리도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네, 그 생각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책이 왜 미국에선 그렇게 베스트셀러였던가 그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먼저 호스피스는 생소한 분야입니다. 이건 뭐 한국이든 미국이든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집에 말기 암을 앓고 있는 친인척 혹은 가족 구성원이 있으면 이 단어를 들어는 봤겠죠. 호스피스라는 단어를. 그렇지 않고서는 이 호스피스라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일 겁니다.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이 책의 저자 헤들리 블라호스 씨는 굉장히 젊죠. 20대 초반부터 일을 시작해서 지금도 30대 초반입니다. 아직도 굉장히 젊은 층에 속하는 거예요. 젊은 여성이 왜 이런 분야에서 일을 하지? 근데 그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마도 참 특이한 사람이네. 네, 점점점. 이 말을 속으로 하지 않았을까? 이 사람을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시 말하자면 아주 생소한 분야에서 일하는 아주 특이한 사람인 거죠. 이 책의 저자는. 그런 사람이 책을 썼으니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 책의 저자는 책을 쓰기 전에도 무척 인기가 높은 크리에이터였습니다. 인플루언서였어요. 틱톡의 경우에는 글자가 작아서 보이실런지 모르겠는데 팔로워가 200만입니다. 또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워가 46만입니다. 어마무지 인기가 있는 분이라는 거죠. 이런 분이 책을 썼으니 관심이 높을 수밖에 없었겠다 싶습니다. 또 이 책을 읽다 보면 이건 그냥 간증이네.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이 문구만 봐도 알 수 있죠. 6년 전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사후라는 걸 믿어요 라고 말하잖아요.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지금은 믿어요. 네, 이 말만 보더라도 이건 간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러니 이런 책이 사람들의 관심을 많이 끌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무척 중요한데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죠.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요. 나를 찾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에 덧붙여서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에세이들을 묶어놨는데 각각의 에세이가 아니라 이 모든 12편의 에세이가 완결성을 갖추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 무척 재밌습니다. 이 한 문장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내가 언제나 케이크를 먹는 이유다 라고 썼는데 이 책의 마지막 글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내가 언제나 케이크를 먹는 이유다. 여기서 케이크는 굉장히 상징성이 큰 단어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저자는 식이장애를 가지고 있었죠. 그게 강박성 성격으로 이어져서 무척 고생을 했었죠. 번아웃 상태까지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심리 상담을 한동안 받았었죠.
그랬는데 이제는 그 케이크를 언제나 먹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건 조금의 설명이 더 필요한데 엘리자베스라는 환자의 사례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분은 40세인데 폐암 환자였습니다. 참 황당한 게 이분은 담배를 피운 적이 없어요. 또 가족력도 없었다고 해요. 근데 폐암에 걸린 거예요. 너무 열심히 살아온 분인데 젊은 나이에 죽게 생긴 거죠. 이분은 젊을 때 요가를 가르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 스스로가 몸을 굉장히 열심히 관리하셨던 거죠. 남의 시선에 신경을 써야 하는 직업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엘리자베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러닝머신 위에서 인생을 너무 많이 낭비한 것 같아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어서 들어보죠. 선생님을 볼 때면 마치 내 모습을 보는 듯해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난 내가 40에 죽게 될 줄 몰랐거든요. 항상 아직 시간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더 많이 보내지 못해서 아쉬워요. 그때 그 빌어먹을 케이크를 그냥 먹어버릴 걸 그랬나 봐요. 네, 이 말을 엘리자베스 씨가 이 책의 저자 헤들리 블라우스 씨에게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누구나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거는 남의 일인 줄 알죠. 근데 이게 갑자기 내 일이 되어버렸던 거예요. 엘리자베스 씨에겐 그랬던 겁니다. 그러니 후회가 크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좀 더 보낼 걸, 이런 후회가 생깁니다. 또 남의 시선 신경 써서 몸매 관리한다고 먹지 못했던 케이크 그냥 좀 먹어버릴 걸. 네,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케이크를 혼자 먹기도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마주 앉아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빌어먹을 케이크 그냥 좀 먹어버릴 걸. 네, 이렇게 후회하고 있는 거죠. 이런 말이 저자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저자가 식이장애를 가졌던 것도 결국엔 남의 시선에 신경을 썼기 때문에 생긴 일이죠. 이 때문에 강박적 사고방식을 갖게 됐던 거고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을 엘리자베스가 해준 거죠. 너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러니 너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사랑하는 가족과 좀 더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먹어. 네,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 말을 듣고 나서 헤들리 씨는 이제는 언제나 케이크를 먹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개 에피소드가 이 책엔 나오는데 그 에피소드들이 물 흐르듯이 흘러내려와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완결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건 소설에서나 볼 수 있는데 이 책은 에세이집임에도 불구하고 무척 소설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무리 해볼게요. 진짜 잘 쓴 책입니다. 감정이 통해서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도는 경험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가 작가 지망생이었다는 거, 이게 헛말이 아니라는 거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이 무거운 주제를 갖고 책을 쓸 정도면 그 무게에 걸맞는 경험을 저자는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은 자의 집 청소, 그 책을 쓴 특수청소부도 그런 경험을 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시인이 되고 싶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은 자의 집 청소라는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었던 겁니다. 헤들리 블라우스 역시도 같은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그 무게에 걸맞는 경험을 충분히 하신 분이고 그래서 이렇게 훌륭한 책을 쓸 수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꾸 김한 작가가 쓴 죽은 자의 집 청소랑 비교를 하게 되는데 김한 작가도 그랬지만 이 책의 헤들리 블라우스 작가도 그렇고요. 둘 다 먹고 살자고 일을 시작했죠. 김한 작가는 특수청소 일을 시작했고 헤들리 블라우스 작가는 간호사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가 어렸을 적에 꿈꿨던 일도 하게 된 거죠. 그 결과물이 책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궁금해집니다. 헤들리 씨는 알았을까? 자기가 임신해서 학교로 돌아가지 못하고 2년제 간호대학을 선택했을 때,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경로가 완전히 바뀌어 버렸을 때, 그때도 자신이 이런 의미 있는 책을 나중에 쓰게 될 거라는 걸 감히 생각이나 할 수 있었을까? 네, 그런 질문이 생깁니다. 진짜 사람 앞일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 내가 선택한 길을 열심히 걸어가는 거, 그리고 내게 주어진 하루, 이 하루를 열심히 살아내는 거, 이게 일단은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